마이클 크라이튼이 쥬라기 공원 설 때 정말 어마어마한 아이디어였어요. 공룡을 피를 빨아먹은 모기가 마침 하늘을 날는데 송진이 떨어져서 송진 안에 갇혀요. 근데 나중에 과학자들이 송진 안에 있는 모기의 피에서 공룡의 DNA를 뽑아내서 복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대부분의 공룡은 모기에게 물려보지도 못했습니다. 최후의 공룡이 6,600만 년 전에 멸종했잖아요. 모기는 8천만 년쯤 전에 등장해요. 모기 구경도 못했어요. 그런데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6,600만 년 전에는요, 박진영의 공룡 열전은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 2015년에 나왔어요. 저자가 1987년생이거든요. 2015년이면 28살 때였네요. 학생 때 쓰신 책입니다.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최초의 본격 공룡 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책은 마치 지질학에도 관심이 있고 고생물에도 관심이 있는 사람, 자연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읽을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 시대가 어느 시대야?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어려워요. 그런데 이 책은 자기의 아이들이 공룡을 좋아하게끔 될 때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 할 때 추천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계속 질문을 던져주는 책이에요. 그러면서 이 공룡 연구들이 어떻게 발전하게 됐는가? 공룡의 모습이 계속 끊임없이 바뀌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과정들, 그 사이에 과학자 사이들의 갈등 어떻게 풀어나가고 어떤 증거로서 해나갔어. 그때 이 화석을 캘 때 어떤 에피소드가 있어. 그런 거죠. 계속 이야기로 공룡에 관한 관심을 끄집어내가는 책입니다. 제가 이렇게 썼네요. 이 세상의 공룡책은 딱 두 가지다. 비전문가가 쓴 책은 한없이 단순하거나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풀어낸다. 공룡 전문가가 쓴 책은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는 데 급급해 독자들이 공룡 세계에 대한 체계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을 방해한다. 한반도에서 최초로 거대 동화뱀 화석을 발견한 젊은 고생물학자 박진영이 쓴 이 책은 다르다. 19세기에서 2015년에 이르는 공룡 연구를 다양한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엮어내면서도 마치 코미디를 보는 것처럼 재밌게 풀어낸다. 드디어 공룡책다운 공룡책이 나왔다. 세계 최초다. 라고 썼어요. 공룡책다운 공룡책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세계 최초라고 이야기한 거는 그걸 유머 있게 풀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보려고 공룡책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모든 사람들이랑 공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즐기려고 읽을 수 있는 책은 첫 번째 책이었다라는 점에서 여러분에게 권한 책이에요. 과학을 계속 좋아하려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어떤 질문을 갖고 있었냐면 브라키오사우루스라는 긴 공룡. 얘가 물을 먹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 그런 게 궁금했거든요. 왜? 물을 먹으려면 고개를 숙여서 물까지 넣어야 돼요. 심장은 여기 있는데 여기까지 피를 올리려면 심장이 얼마나 세게 치겠어요. 그런데 고개를 숙였어? 심장압에다가 중력까지 더해지니 혹시 머리가 터지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브라키오사우루스는 다 뇌중풍에 걸렸나? 그럴 리는 없잖아요. 또 이 기다란 목을 어떻게 들고 다녔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돼요. 자, 이 고민에 대해서 이분은 어떻게 풀어낼까요?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들 한 문단만 읽어볼게요. 내게 너무나 가벼운 그녀라는 소제목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크기의 몸을 계속해서 움직이기 위해 브라키오사우루스는 끊임없이 많은 양의 산소를 들이마셨을 것이다. 하지만 식사하기 편하라고 발달된 긴 목은 이때 또다시 걸림돌이 된다. 브라키오사우루스가 코로 빨아들인 산소가 폐까지 이동하기 위해서는 12m나 되는 기도를 타고 들어가야 한다. 이때 몸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는 같은 기도를 타고 바깥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몸속에서 기다려야 한다. 밤대로 숨을 내쉬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킬 때는 외부의 산소 공급이 잠시 끊겨버린다. 게다가 기도의 길이가 너무 길다 보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숨 쉬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제때 충분한 산소가 몸으로 공급되기 힘들다. 이렇게 되면 브라키오사우루스는 저산소증 때문에 자주 실신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아까 제가 던진 질문이 뭐였어요? 심장으로 머리까지 피를 올리려고 했던 엄청난 압력이 있었는데 물을 먹겠다고 고개를 숙이면 중력까지 더해서 피가 너무나 빨리 쏠려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뇌중풍이 걸릴 것 같아. 이런 질문을 했는데 비슷한 질문이죠.
이 문제를 브라키오사우루스는 어떻게 해결했을까? 물론 거기에 답을 주죠. 물론 지금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답을 읽어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보고서 고민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또 많아요. 커다란 공룡들이 짝짓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모든 동물 짝짓기 하면 수컷이 암컷 위로 올라타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상상할 수 있는 다양한 질문들이 있잖아요. 이 질문들을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재밌게.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 뭐냐면 새로운 질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답은요,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과학관에서는 과학관에서 질문을 해결하려고 그래. 호기심을 해결하려고 그래. 그럴 생각이면 굳이 오시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GPT한테 물어봐도 되고 유튜브를 찾아봐도 되고 구글 검색해도 답이 금방금방 나옵니다. 그런데 왜 와야 될까요? 과학관에. 질문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책을 보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책을 읽다 보면 과학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유튜브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 보고서 그런데 답을 얻어서는 약간 약가워요. 질문을 얻은 것 같으면 거기서 내가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책이 좋은 책이고 그런 채널이 좋은 채널이라고 생각해요. 박진영의 공룡열전은 청소년 성인이 읽어나가다가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일단 쥬라기 공원의 방식으로는 불가능하죠. 마이클 크라이튼이 쥬라기 공원 설 때 정말 어마어마한 아이디어였어요. 너무나 그 통찰에 놀랐습니다. 공룡을 피를 빨아먹은 모기가 마침 하늘을 날는데 송진이 떨어져서 송진 안에 갇혀요. 근데 나중에 과학자들이 송진 안에 있는 모기의 피에서 공룡의 DNA를 뽑아내서 복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통찰을 갖게 됐을까? 멋진 일입니다. 하지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 대부분의 공룡은 모기에게 물려보지도 못했습니다. 6,600만 년 전부터 한 1억 6천만 년 전까지 공룡이 살았는데 모기는 8천만 년쯤 전에 등장해요. 최후의 공룡들, 티라노사우루스, 트리케라토스 같은 공룡은 모기에게 물려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브라키오사우루스, 알로사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 같은 옛날 쥬라기 공룡은요, 모기 구경도 못했어요. 쥬라기 공원의 모든 공룡을 다 만들려고 하잖아요. 안 되는 거고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 모든 공룡이 마지막 시대 공룡만 한다 합시다. 모기가 한 가지 공룡만 빨아먹었을까요? 한 개의 종만 빨아먹는 게 아니잖아요. 얘도 빨아먹고 쟤도 빨아먹잖아요. 심지어 과일도 빨아먹어요. 그럼 유전자가 다 섞여있죠, DNA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분리해낼 거예요? 안 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 DNA는 몇만 년까지는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우리 몸에 어떻게 있는지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로 몇 년 전에 노벨상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후의 공룡이 6,600만 년 전에 멸종했잖아요. 그 사이에 DNA는 존재할 수 없는 거죠. 마이클 크라이튼의 그 통찰력 있는 아이디어로는 절대로 공룡을 복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6,600만 년 전에는요, 비조류형 공룡만 멸종했어요. 지금은 조류형 공룡이 살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1,400종의 공룡이 살고 있습니다. 모든 새들은 다 공룡인 거예요. 공룡들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실험들을 했습니다. 공룡의 부리를 만드는 유전자를 조작해서 턱과 이빨을 만들게 한 거죠. 그러니까 턱과 이빨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거했더니 공룡처럼 턱과 이빨이 나오는 거죠. 아래쪽에 보면 다리가 두 개 있잖아요. 종아리뼈와 정강이뼈가 있잖아요. 사람은 정아리뼈와 정강이뼈가 똑같이 길어요. 공룡들도 마찬가지로 정강이뼈만큼 종아리뼈도 길은데 새들은 정강이뼈가 있으면 종아리뼈는 쓱 사라져버려요. 근데 이것도 이제 유전자를 찾아서 길을 같이 할 수 있고 다리 모양도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살고 있는 새의 유전자를 조작해서 마치 우리가 원하는 어떤 특정한 공룡을 만들지 못하지만 누가 봐도 공룡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실험은 여태까지는 다 배아 상태만 했어요. 알 안에서만 이루어진 겁니다. 살아서 태어난 애는 하나도 없어요. 혹시 뒤에서 과학자들이 몰라 하고 있잖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과학 연구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사람도 많이 필요해요. 궁금하니까 내 돈으로 한번 몰래 집 팔아서 한번 이 연구하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국가 재정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럴 만큼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그 어떤 사람도 실험의 전 과정을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에 황우석 박사 때 보세요. 이거 한 사람 따로 있고 저거 한 사람 따로 여러 실험에서 나눠서 해야 되잖아요. 모든 과학 실험은 그렇거든요. 있는 소를 복제할 때도 여러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존재하지 않는 공룡을 만드는데 어떻게 몇 명이 하겠어요. 국제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의 입을 다 맞출 수 있나요? 다 입을 다물게 할 수 있나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지금까지 한 거는 새를 가지고 공룡과 같은 모습을 만드는 걸 봤고 역시 새가 공룡이었어 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했던 연구였던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쥐라기 공원 같은 그런 공룡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거는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어린이가 과학으로 통하는 관문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공룡이고 하나는 별입니다. 별과 공룡 다 너무나 멀리 있잖아요. 그리고 다 오에서 시작해요. 별자리 막 하잖아요. 그래서 난 별자리가 좋아. 천문학과 가요? 별자리 안 가르쳐 줍니다. 오로지 수학밖에 안 해요. 공룡을 연구하기 위해서 난 생물학과 갈 거예요. 그래요. 생물학과에서는 공룡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공룡은 뭐로 연구해요? 화석으로 연구하잖아요. 돌이란 뜻입니다. 돌을 연구하는 과는 따로 있죠. 바로 지질학과입니다. 공룡을 좋아한다고 지질학과를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질학과에서 열심히 가르쳐주지도 않습니다. 제일 좋은 건요. 자연사 박물관을 최대한 잘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 혼자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어디선가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잖아요. 독서 클럽을 한다든지 여름이 되면 대전의 중앙과학은 공룡 덕후들의 모임이 열리기도 합니다.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우리 어린 시절에 공룡 좋아했다가 공룡 세계에서 강제로 추방되신 여러분이 계속 공룡 세계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100% 확률로 공룡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아이들 데리고서 자연사 박물관에 풀어놓고 그래 이거야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공룡들 보면서 애와 함께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아이들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고 그것을 추리해 나가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고 싶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공룡을 즐길 수 있어야죠. 그러기에 최적의 책이 박진영의 공룡 열전입니다.